2025 세계 무역 전쟁 나무 위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해왔고,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영향력 확장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바로 가져오면서 멀로 독트린을 위주로 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주의도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기대어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킨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에게 큰 대내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타국의 물건을 구입해주던 시대는 끝났음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자체를 미국의 손실이자 상대국의 부당한 이득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취임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공언했다. 실제로 그의 관세율 계산 공식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관세를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그의 성향은 부동산 재벌이었던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들이 미국의 관대함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무역에서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야기했다. 이는 나중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연결된다. 일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관세 전쟁을 중재하는 상대적인 온건파인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등의 인물이 있던 데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외적 변수 때문에 2025년 같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대놓고는 거론되지는 않았다. 미국이 오랜 기간 감당하고 있던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대통령들이 해결책을 고심했었다. 수십 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 적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방법론이 등장했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 우선 기조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핵심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과는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자본 흐름, 국내 저축 및 투자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견해였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이런 입장 하에서 다른 측면의 불공정 무역만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본인도 언론에 민감하여 이런 견해를 많이 접했을 확률이 높으며 저런 지배적이라는 견해 자체가 나쁘다고 여겼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기성 정치권이나 전문가 집단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주류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의 인물이었다. 그 주류라는 입장 자체가 무역 적자 그 자체보다는 불공정 무역 관행 그 자체가 더 문제라는 시각이 많았고, 트럼프는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양당의 기존 다른 정치인과 대비해 아웃사이더적 입장을 보이며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즉, 자신만의 무역 적자를 중시하는 정치관을 포함한 남들과 다른 견해들 자체가 기존 정치인이 해결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이전까지는 공화당이 자유무역과 글로벌리즘에 더 중심을 두었고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쪽에 가까웠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강한 국내 수요나 해외 자본의 미국 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를 선호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나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는 자유무역을 주장하지 않으면 대놓고 공화당답지 못하다는 시각마저 있을 정도였다. 한미 FTA는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도했다. 무역 적자 해소보다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무역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요소를 싫어했던 것이다. 전체적인 무역 적자를 그들은 해결할 문제가 아예 아니라고 여기고 증상 중 하나나 결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오콘 등 과거 공화당의 주류 세력은 트럼프에게 완전히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반트럼프 세력은 거의 힘을 잃게 되었다. 한편 민주당의 기본적인 무역 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았다. 다양한 스펙트럼 공화당보다 무역 문제에 대한 당내 입장이 더 다양했다. 노동계 및 진보 진영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해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이들은 특정 국가의 중국과의 거대한 무역 적자를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 낮은 노동 기준 등의 증거로 제시하며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딕 게파트 전 하원 원내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문장을 보면 알다시피 무역 적자 자체를 어디까지나 노동권과 같은 더 큰 의제의 근거로 여겼다. 주류 및 중도 진영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등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역 적자 자체보다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무역 적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공화당보다 더 강했지만 그들도 트럼프처럼 적자 손실 패배라는 공식과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문제의 원인을 적자 자체가 아니라 불공정 관행이나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등에서 찾는 경향이 더 강했다. 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의 트럼프가 공화당의 정치를 주도하면서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로 입장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트럼프는 당시 공화당 주류 세력의 대부분이 자유무역 성향을 지지하던 흐름 및 정치인의 세력에 대항하고 대통령 당선에도 성공했다. 그들은 모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를 이러한 글로벌리스트 정치인의 일부로 묘사하며 그들이 미국인들의 이익보다는 외국 기업들과 외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공격했다. 나쁜 거래배드 딜즈, 중국이 우리를 등치고 있다 차이너 이즈, 리핑 어스 오프 등 선명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 같은 전달이 빠르고 기존 언론의 필터링을 우회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정치적 우위를 점했다.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의 기술은 매우 탁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세계화는 막을 내리고 FTA로 낮아져 있던 세계의 무역 장벽이 다시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던 데 대한 근원적인 개편이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이상 무역 적자를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외국 기업들에게 관세 0%를 빌미로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상대국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무역 협상이나 다른 외교 현안에서 미국에 유리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겸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더 이상 타국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미국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관세 맨테러프맨을 자처하며 강력한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보 비용의 분담부터 나아가는 국채에 관한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기존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다. 특히 일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한데 이들 산업은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며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관세 대상 품목 확대는 이러한 보호 범위를 더욱 넓히려는 의도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산품, 서비스 등의 수출 가격을 높여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치들이 뒤따랐다. 매우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반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각각 드러냈다. 1930년 당시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비교할 수 있는 조치로서 1930년대보다 중국과 유럽, 캐나다에 의한 산업에 따른 핀셋형의 공격을 미국이 받을 위험이 있으며 세계 경제가 1930년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조치에 각국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는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며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호불호가 갈려 관세가 제조업 부흥을 이끌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시각도 있지만 친기업적인 부류는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의 지지는 철회하지 않아도
이 정책의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든가 서비스업도 고려하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이 무역전쟁의 학문적 배경으로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 위원장인 스티븐 미런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의 가이드어 유저즈 가이드 투 리스트럭처링 더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 일명 미런 보고서라고 불리는 정책 구상이다. 미런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세 부과로 인한 환율 변동 그리고 관세로 인한 물가 변화 상쇄. 관세 정책을 동맹국의 안보 분담과 연계. 미 국채를 50년, 100년 만기의 무이자, 초장기채로 전환 말아라고 합의.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바로 눈에 보였고 관세를 유예하거나 크게 낮추는 등 바로 유화적인 행태로 돌아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채권금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기 때문. 3. 전개 3.1. 발발 이전.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이 시작된 2월 1일 이전에도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함이 감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기 이전에도 대선 공약으로서 관세, 경제 대책과 정책들을 들여왔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중국산 제품의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었다. 2024년 11월 7일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립되었다. 11월 25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정책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으로 취임했다. 같은 날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1월 31일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및 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2월 4일 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계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3.2. 초기 3월 11일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나스닥을 포함한 세계 주가가 급락했다.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상호관세가 확정된 국가는 183개국으로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여기에 25개의 속령 및 미승인국들도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트럼프 관세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영상.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로 중국과 베트남이 언급되고 있다. 1차적으로 관세 대상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2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추가 관세 25%가 부과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그 부품과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품목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부 국가의 관세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 NXI에서 1%피 높게 잘못 기입되어 있었다. 트럼프의 발표 자료와 값이 달라서 혼동이 일었고 백악관은 처음에는 부속서의 내용이 맞다고 했다가 이후 부속서의 값들을 트럼프의 발표 자료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재업로드했다. 수정된 이유를 묻자 처음부터 부속서의 값을 따른다고 밝혔으므로 문제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시태그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오프-바이-1 에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6%라고 잘못 적혀 있었지만 현재 25%로 수정되었다. 공식 발표 자료에서도 25%로 기록되었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체결한 지 올해이기에 사실상 0%임에도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으로 50%였다며 그 절반인 25%를 매겼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만큼 한국의 관세는 최소 10%라고 이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이 자국민의 소비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드력 진세 구조 환경 파괴 방치, 생산성 대비 낮은 임금을 채용했고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중복 검사와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투명성이 부족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구글 지도 반출 문제도 대규모 관세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타국의 대미국 관세라 주장한 수치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정량한 수치가 아니라 대미국 무역 흑자율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해당 수치와 합치하는 실제 계산식은 미국 기준으로 이는 상호관세를 아무리 낮추고 0으로 만들더라도 대미국 무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낮출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관세가 아니고 낮은 관세에서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관세라고 주장하고 이에 기반한 관세를 상호관세라고 이름 붙인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 저 무역수지 적자도 국가 간에 거래되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 즉 상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농산물, 커피 등의 수출액과 수입액만을 계산하여 적자 규모를 파악한 것이고 미국의 강점인 금융, 법률 자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화 그리고 드라마 및 음악, 저작권료, 운송, 교육 등의 무형의 가치들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무역 대표부는 관세 계산에 사용되었던 수식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탄력성 개념 등을 집어넣어 경제학적으로 보이는 수식을 발표하였으나 엡실론사, 파이 0.25라고 설정하여 둘은 소거되고 위에 XX만 남는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도록 변수의 값을 설정한 것.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타국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애초에 복잡한 관세 계산을 겨우 변수 4개로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으로 타국의 대미관세를 계산하더라도 사용된 추정치들의 계산 방법에 대한 오류도 지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수식대로 타국의 대미관세를 계산하더라도 실제 대미관세의 양이 4배나 고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엡실론의 계산에서 미국 수입 상품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계산은 수입가로 한 반면 파이의 계산에서는 미국이 매긴 관세의 수입 가격 전가율은 수입가가 아닌 소매가로 계산한 것.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실제 파이의 값은 0.25가 아닌 0.945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책정한 파이 값에 의하면 미국이 매긴 관세 중 소비자의 전가된 값은 매겨진 관세의 25%에 불과하였지만 실제로는 관세의 94.5%가 소비자의 전가된 것. 올바른 파이 값을 전제로 한 계산에서는 14% 이상의 상호관세가 매겨질 국가는 없었다. 한국 또한 올바른 계산에서는 25%가 아니라 10%만이 책정되어야 했을 것.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는 제재 여파로 서로 교역을 하고 있지 않기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예 펭귄만 사는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와 역시 주둔 중인 영국군과 미군 빼면 거주 주민이 없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 관세 10%를 부과하면서 어이없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펭귄에 관세를 부과하느냐? 펭귄들은 공산주의자들보다 무시무시한 미국의 적이다. 자국군에게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빈정대는 반응이다. 허드 맥도널드 제도 등 여러 지역에 인터넷 국가 도메인이 지정되어 있어 AI로 리스트를 뽑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펭귄들도 관세 반대하는 밈이 생겼다. 해시태그 그러나 우회 수출을 통한 관세 해킹을 애초부터 봉쇄하겠다는 의지에서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변명을 했다. 대미 무역 흑자율 계산법과 별개로 10% 이상의 대미국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10%의 상호관세를 매겼다. 예시로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에서 11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트럼프식 계산법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산 물품에 15%가량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영국에 대한 10%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4월 3일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칠레, 호주, 콜롬비아, 페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 관세 발표에서 각국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의 오류도 지적되었다. 예시로 트럼프는 에콰도르에 대한 10% 관세를 발표하면서 에콰도르를 환율 조작국으로 꼽았지만 에콰도르는 자국 통화를 폐지하고 2000년 이래 미국 달러를 화폐로 쓰는 나라이다.
20만 2,547 트럼프 관세.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이러한 비판을 받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한 관세안은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가장 유사하다고 한다.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하였다.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 할 것 없이 주가가 평균 5%가량 하락하였다. 관세 정책 이후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4월 4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34%의 관세를 부과하고 11개의 미국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주체로 지정하며 대미 히토류 수출,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며 증시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90일 유예설은 가짜 뉴스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히자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